제가 안 훔쳤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경찰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숙자 행색의 청년 앞에 고급 여성용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제 지갑을 찾으셨다고요? 고전해야지야. 다급하게 달려온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살해를 하겠다며 지갑을 열던 그녀의 손이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말도 안 돼. 여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당신이 왜 여기에?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 소름 끼치게 닮은 얼굴.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낡은 지갑 하나가 이 둘의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충격적인 운명의 만남,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하 15도 한파가 몰아치던 2013년 겨울의 어느 밤,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안 보입니다. 27살 청년 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역 뒷골목 쓰레기통 옆, 그는 얼어붙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죠. 제발 밥 한 끼만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흩어졌어요.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한파였습니다. 손끝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사흘째였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꼬박 사흘을 굶었어요.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허공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죠. 일당 먹고 도망간 소장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태주는 성실한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죠.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버텼어요. 하지만 악덕 현장 소장이 석 달치 일당 400만 원을 들고 야반도주했습니다. 그게 태준의 전 재산이었는데 말이죠. 밀린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태준에게 남은 건 다해진 운동화 한 켤레와 얇은 점퍼뿐이었어요. 그때 천둥 같은 소리가 배에서 울렸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저만치 놓인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보였거든요. 국물이 조금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생각했죠. 아니야. 쓰레기통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정신 차려. 쓰레기를 뒤지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배에서 또다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저절로 쓰레기통 쪽으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쓰레기통 옆 더러운 눈 구덩이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값비싼 명품 지갑이었어요. 태주는 홀린 듯 지갑을 주워 올렸습니다. 묵직했죠.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뭉치와 100만 원짜리 수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300만 원은 좋게 넘는 거액이었죠. 태주는 숨을 삼키며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 돈이면 당장 따뜻한 국밥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잖아요. 찜질방에 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도 있고 밀린 월세를 내고 다시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도 있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CCTV도 없는 캄캄한 골목길이었죠. 그냥 눈 딱 감고 주머니에 넣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가져가.
내면의 유혹이 태준을 흔들었습니다. 넌 세상한테 뺏기기만 했잖아.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일 수도 있어. 태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려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갑 안쪽 투명한 비닐 속에 끼워져 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태주는 의아해 종이를 들여다봤죠. 아이의 빨간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삐뚤빨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녀가, 엄마가. 그 아래 줄에는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보육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준아, 내가 비록 부모 없이 컸어도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여야 한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피고름이 나는 법이야. 태준은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거지지, 도둑놈은 아니야. 굶어 죽어도 남의 돈엔 손 안 대. 태준은 지갑을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죠. 파출소로 가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지갑을 품에 꼭 안고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역 파출소였습니다. 따뜻한 난방이 후끈 피어올랐죠. 당직을 서던 김순경은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야? 귀찮다는 듯 덧붙였죠. 또 술 처먹고 난동 부리러 왔어? 떡진 머리, 꼬질꼬질한 옷차림,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거든요.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저 지갑을 주웠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주웠습니다. 김순경은 지갑을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현금과 수표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김순경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이거 훔쳤지? 김순경이 빗대며 말을 이었죠. 훔쳤다가 금액이 너무 커서 겁나니까 가져온 거 아니야? 태준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주운 겁니다. 김순경이 손을 내밀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증 내봐. 태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김순경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즉, 그럴 줄 알았다. 주운 곳도 불분명하고 신분증도 없고 딱 보니 정과 나오네. 김순경이 태준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깐 저기 앉아 있어. 태준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도둑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죠. 지갑 주인증을 확인한 김순경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가져버릴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쯤이었어요. 파출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죠. 고급스러운 코트에 단정한 올림머리를 했지만 한쪽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그녀가 절박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지갑 여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김순경이 벌떡 일어나 지갑을 건넸습니다. 그는 태준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아, 오셨습니까? 안에 현금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보시죠. 혹시 손댄 건 없는지. 하지만 여성은 현금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돈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닐 속에 꽂힌 낡은 종이를 꺼내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안도감에 목이 메어 중얼거렸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종이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거 잃어버리면 죽으려고 했어.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보며 웃었던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소중한 종이었습니다. 한참을 안도하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태준을 바라보았죠. 학생이 찾아준 거예요? 태준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태준의 맑고 큰 눈망울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여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그 눈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와 맑은 갈색 눈동자였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리게 했죠.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남자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여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중얼거렸죠. 당신. 배고픔에 지쳐 창백해진 태준의 얼굴에서 여성은 죽은 남편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김순경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회장님 아시는 사람입니까? 김순경의 목소리가 파출소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여성은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렸죠. 눈앞에 있는 건 죽은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노숙자 행색을 한 낯선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여성은 애써 태어난 척 한 걸음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떨리는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며 덧붙였죠. 사람을 잘못 봤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태준의 얼굴에 머물렀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맑은 갈색 눈동자가 너무나 닮았거든요. 굳게 담은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새까지 똑같았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강준수의 20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죠. 조사 중 태준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꼬르륵. 김순경이 피식 웃으며 말했죠. 야, 너 배 엄청 고프네. 그러게 왜 굶고 다니냐? 태준은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어요. 그는 황급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여성이 다급하게 태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가 팔을 붙잡으며 외쳤죠. 잠깐만요. 고급스러운 코트 자락이 태준의 낡은 점퍼를 스쳤습니다. 뼈밖에 없는 양상한 팔뚝이 손에 잡혔죠. 순간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여성은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살해를 해야죠. 태준이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살해 받으려고 찾아준 거 아닙니다. 그냥 주운 거 돌려드린 것 뿐이에요.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죠.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요. 소리를 들어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태준이 머뭇거렸습니다. 자존심은 밥을 거절하라고 소리쳤지만 본능은 침을 삼키고 있었죠. 여성은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한테 아주 소중한 걸 찾아줬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걸 지켜줬다고요. 밥 한 끼 대접 못하고 보내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요. 여성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태준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습니다. 소박한 대답에 여성의 마음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작 국밥이라니.
이 청년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서울역 근처 허름한 순대 국밥집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와 짜지근한 소음이 뒤섞인 식당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섰죠. 명품 코트를 입은 여성의 등장에 식사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테이블과 낡은 의자가 보였어요. 평소라면 그녀가 발조차 들이지 않았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그 어떤 호텔 레스토랑보다 중요했죠.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고기 많이 넣어서요. 여성이 익숙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뽑아 의자를 닦았어요. 태주는 쭈뼛거리며 맞은편에 앉았죠.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뒤섞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곧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보자 태준의 눈이 뒤집힐 것만 같았죠. 사흘을 굶은 창자가 요동을 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준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 했죠. 후후 불지도 않고 마시듯이 먹는 모습이 마치 며칠 굶은 짐승 같았습니다. 여성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을 들이켜는 목젖이 보였어요.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이마도 보였습니다. 밥이 묻은 입가까지 남편과 닮아 있었죠. 모든 것이 죽은 남편 강준수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준수 씨, 당신도 배고프면 저렇게 급하게 먹곤 했었지. 여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깍두기 접시를 앞으로 밀어주었죠. 천천히 먹어요.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물을 따라주며 덧붙였습니다. 체하겠어요. 태준이 입 가득 밥을 넣은 채 대답했죠. 네. 사례가 들려 기침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좁은 식당 안은 난로 열기까지 더해져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태준의 이마와 목줄기를 타고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땀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덥다. 태준은 답답한 듯 점퍼를 벗어 옆 의자에 두었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자 무의식적으로 셔츠 단추에 손을 댔죠. 입고 있던 낡은 셔츠의 윗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풀었습니다. 둘을 풀었죠. 셋을 풀었습니다. 목을 죄고 있던 단추가 풀리자 태주는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셔츠 깃을 양옆으로 젖혔죠. 그리고 냅킨으로 목덜미와 쇄골 부근의 땀을 벅벅 닦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들고 있던 숟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철컥? 식당 안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였어요. 아니, 귀 뒤쪽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었죠. 왼쪽 귀 뒤에 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작은 별을 박아놓은 듯한 선천적인 점이었어요. 여성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두 돌배기 아들 준혁이를 목욕시키던 날이었어요. 왼쪽 귀 뒤에 작은 별 모양 점을 발견했었죠. 여보, 우리 아들 여기 좀 봐. 꼭 별 같지 않아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별뚱이네. 여성은 냅킨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입니다. 여성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살아있다면 딱 27살이 될 나이였거든요. 가족은 있어요? 아니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숨을 참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2돌쯤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말로는 고아원 앞에 놓여 있었대요. 여성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25년 전 2돌 고아원.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그때 태준이 뜨거운 국그릇을 잡다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앗! 손을 후 불며 국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왜요? 괜찮아요? 네, 어릴 때 화상 입은 곳이라 뜨거운 거 잡으면 아파요. 태준이 오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지손가락에 붉은 화상 흉터가 선명했어요. 여성은 입을 막았습니다. 숨을 못 쉬었죠. 25년 전 준혁이의 돌잔치가 떠올랐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다가 호기심 많던 아이가 촛불을 만졌었죠. 앙! 울음소리와 함께 급히 병원에 데려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오른손 검지. 똑같은 자리였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수십 번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졌거든요. 이번만큼은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성은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니요. 실직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어요? 태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무슨 야간 경비원이 필요해요. 저희 저택이 넓어서요. 숙식 제공하고 월급 200만 원 드릴게요. 태준이 망설였습니다. 저 경비일 해본 적 없는데요. 배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성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태준은 갈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따뜻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곁에 두고 지켜봐야겠어. 유전자 검사도 하고 이번엔 절대 서두르지 않을 거야. 그녀는 태준의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은 여성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성북동 대저택. 태준은 입을 벌린 채 정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집이 정말 있구나. 정문만 해도 호텔 입구 같았어요. 정원 크기는 축구장만 했죠. 미나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태준을 저택 뒤편 경비동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한 원룸 구조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었죠. 태준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기가 제 방입니까? 27년 인생 처음 가져본 내 공간이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가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시면 돼요. CCTV 모니터링하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남자가 우연히 아래 정원을 내려다보았어요. 미나와 대화하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강철웅 부회장이었죠. 저 새끼는 누구야? 철웅은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원에서 마주쳤어요. 형수님, 저 사람은? 아, 새로 뽑은 경비원이에요. 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태준입니다. 고개를 숙였다 드는 순간
철웅과 눈이 마주쳤어요. 철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담배가 떨어졌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 눈매, 저 얼굴. 25년 전 자신이 없애라고 지시했던 조카와 똑같았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왼쪽 귀 뒤에 별 모양 점이 보였어요. 철웅은 숨이 멎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철웅은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돼. 죽었다고 했잖아. 아니, 고아원에 버렸다고 했지. 철웅은 손이 떨려 위스키 병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었어? 그럼 저놈이 조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철웅은 급히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저 경비 새끼 신원조사해. 당장? 목소리가 떨렸죠. 고아원 어디 출신인지, 언제 버려졌는지, 부모가 누군지 아는지 다 파악해서 보고해. 이틀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철웅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았어요. 고아원 출신 맞습니다. 강원도 산골 해맑음 고아원. 25년 전 2월에 유입. 당시 2돌 정도. 철웅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25년 전 2월. 그때가 바로 조카를 유괴시켰던 때였습니다. 철웅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저놈이 조카야. 내가 버린 그 피덩이. 살아서 돌아온 거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형수님도 눈치챘을 거야. 유전자 검사하면 난 끝이야. 철웅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기밀 문서를 꺼냈어요. 인수합병 관련 내부 자료였죠. 외부에 유출되면 주가가 폭락할 만큼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이걸로 저놈 제거한다. 철웅의 눈빛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터뜨려야 해. 형수님이 정신 못 차리게. 한편 미나는 태준이 사용한 일회용 컵을 몰래 수거했습니다.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죠. 유전자 검사. 이걸로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그녀는 신뢰하는 병원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틀 안에 결과 나올까요? 비밀 보장 꼭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준의 방을 정리하던 가정부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회장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태준의 배낭에서 낡은 헝겊 인형이 나왔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어요. 25년은 좋게 된 듯 했죠. 미나는 인형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25년 전 준혁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인형 배를 만졌습니다. 솔기가 풀린 곳이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자 천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베이비복 일부였어요. 하늘색 천이었죠. 미나는 기억했습니다. 준혁이 돌 때 입혔던 옷이었어요. 목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수놓은 글씨가 보였어요. 준혁.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인형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아들. 이틀 후 아침 미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사무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를 펼쳤죠. 하지만 서류를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눈물이 먼저 떨어졌거든요. 마지막 줄에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미나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준혁아, 우리 아들, 살아있었구나. 25년 만에 터지는 울음이었어요. 미나는 봉투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태준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결심했죠.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지만 미나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철웅이 회사에서 기밀 문서와 현금 5천만 원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밤 경비실에 숨긴다. 내일 아침 익명 제보. 철웅의 입꼬리가 비틀어지게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완벽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태주는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첫 근무라 긴장했지만 성실하게 임했죠. 2층에서 미나가 태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네. 준수 닮았어.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저녁 모든 걸 말할 거였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25년 전 잃어버린 내 준혁이야. 미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직접 보여주려고요. 같은 시각 철웅은 어둠 속에 숨어 경비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회사 기밀 문서 뭉치와 현금 다발이 들려 있었죠. 12시가 되자 태준이 순찰을 나갔습니다. 철웅은 그 틈을 노렸어요. 경비실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갔죠. 천장 마감재를 뜯어냈습니다. 그 사이에 서류와 현금을 쑤셔 넣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해. 횡령죄로 최소 5년은 가겠지. 철웅은 비릿하게 웃으며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나는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오늘 저녁엔 뭐가 좋을까? 준혁이가 좋아하는 걸로. 요리사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우리 아들 먹일 건데 내 손으로 해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경찰차 5대가 급습했습니다. 미나가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갔죠. 무슨 일입니까?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스파이 신고 받고 왔습니다. 철웅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형수님, 경비원 놈이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경찰들은 태준의 경비실로 몰려갔습니다. 침대를 뒤집고 옷장을 뒤졌어요. 천장 마감재를 뜯어냈죠. 와르르 서류 뭉치와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이게 뭡니까? 저 처음 봅니다. 철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뻔한데 발뺌이야? 손가락으로 태준의 뺨을 후려쳤어요. 탁! 청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도둑놈!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한태준 씨, 산업 스파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태준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아닙니다. 저 정말 모릅니다. 태준이 미나를 쳐다보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미나가 앞을 막아섰지만 경찰들이 밀어냈습니다. 태준은 경찰차에 실렸어요. 밖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웅이 미리 불러둔 거였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재벌 회장 노린 노숙자 사기극, 꽃뱀 산업 스파이로 변신, 대형 건설사 기밀 유출, 태준의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게 뻔했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철웅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저런 사기꾼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미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를 찾을 거야.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 아들 반드시 구한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태준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지갑 가져버릴걸. 후회가 밀려왔죠. 한편 미나는 변호사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그럼 누명이란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누가 꾸민 거예요? 찾아내야 합니다. 미나는 민간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25년 전 제 아들 유괴 사건 다시 조사해 주세요. 옛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경찰 기록을 열람했어요. 당시 수사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사흘 후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당시 유괴 용의자 중 한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미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 있습니까?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미나는 즉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병실, 피골이 상접한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미나를 보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기 전에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강철웅 부회장님이. 녹음이 있습니다. 제 보험이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차에 올라 카오디오에 테이프를 넣었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전 철웅의 목소리였어요. 야, 박철수? 깨끗하게 처리했어? 박철수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죽이지 그랬어. 피덩이 하나 때문에 내 회사를 뺏길 순 없어. 미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피가 날 정도로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눈물이 아닌 살기가 눈빛에 서렸습니다. 미나가 집에 돌아오자 비서실장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부회장님이 시켰습니다. 비서실장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기밀 문서 훔쳐서 태준 씨 방에 숨기라고. 안 하면 저도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미나는 모든 증거를 챙겼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25년 전 유괴 녹음, 비서실장 진술, 누명 증거. 이제 끝이야. 주먹을 꽉 쥐었죠. 철웅, 각오해. 미나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녹음 테이프, 유전자 검사 결과, 비서실장 진술서가 꽉 쥐어져 있었죠. 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지금 당장 한태준 씨 석방하세요. 경찰서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 미나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25년 전 철웅의 목소리가 서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덩이 하나 때문에 내 회사를 뺏길 순 없어. 깨끗하게 처리해. 서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한태준 씨는 제 아들입니다. 25년 전 유괴당한 제 아들이에요. 미나가 서류를 내밀었죠. 친자 확률 99.99%. 그리고 이건 비서실장 진술서입니다. 강철웅 부회장이 기밀 문서를 훔쳐서 제 아들 방에 숨기라고 협박했다는 증언입니다. 서장이 서류들을 급히 검토했어요. 즉시 석방하겠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며칠 사이 더 야위어 보였죠.
회장님? 미나가 달려가 태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태준은 얼떨떨했어요. 엄마라니요? 무슨? 미나가 유치장 복도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건넸죠. 태준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친자 확률 99.99%.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회장님 아들. 그럼 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25년 전 잃어버린 내 준혁이야. 태준은 평생 고아로 살았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목소리도 몰랐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엄마가 있었어요. 태준의 입에서 세상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어요. 엄마. 두 사람은 유치장 복도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의 상봉이었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철웅이 소집한 회의였습니다. 단상에 선 철웅이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웅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윤서희 회장은 사기꾼에게 속아 회사 기밀까지 넘기려 했습니다. 게다가 그 범죄자를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윤서희 회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철웅이 매수한 이사들이었죠. 그럼 윤서희 회장 해임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철웅이 의사봉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와락 열렸어요. 미나와 태준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철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주주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들 강준혁입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검사 결과가 띄워졌어요. 친자 확률 99.99%. 철웅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이라고. 미나가 차갑게 웃었어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25년 전 철웅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덩이 하나 때문에 내 회사를 뺏길 순 없어. 죽이지 그랬어.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이건 비서실장의 증언입니다.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이 기밀 문서를 훔쳐서 태준 씨 방에 숨기라고 시켰습니다. 안 하면 저도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어요. 25년 전 당신이 고아원에 버린 그 피덩이가 접니다. 철웅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강철웅 씨 유괴 교사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철웅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니야. 나 억울해. 철웅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달 전 태준이 끌려갈 때와 정반대 상황이었죠. 주주들이 태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준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겸손한 태도에 주주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미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임원실, 태준은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이제는 회사 이사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퇴근 안 하십니까? 벌써 저녁 8시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덮으며 웃었어요. 아, 벌써 이 시간이 됐나요? 재킷을 걸치며 덧붙였습니다. 가야죠. 어머니 기다리시겠네요. 1년 전 노숙자였던 청년은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 가장 소중한 시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엄마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었죠. 저택에 도착하자 구수한 냄새가 현관까지 진동했습니다. 버터나 치즈 냄새가 아니었어요. 코끝을 톡 쓰는 매콤하고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였죠. 태준이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국내 5대 건설 그룹 회장 미나가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뚝배기와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요리사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뒤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칼은 저에게 주십시오. 손 다치십니다. 미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비켜봐. 내가 할 거야. 웃으며 덧붙였죠. 우리 아들 먹일 건데 내 손으로 해야지. 미나는 서툰 솜씨로 팔을 썰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태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다가가며 불렀어요. 엄마. 미나가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어? 태준의 등을 떠밀며 말했죠. 얼른 손 씻고 앉아. 다 됐어. 식탁을 차리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그리고 하얀 쌀밥. 재벌가 회장의 식탁이라기엔 너무나 소박했지만 태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연기 사이로 서로의 얼굴이 보였죠. 1년 전만 해도 남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 밥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수저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서 먹어봐. 자랑했죠. 엄마가 인터넷 보고 배웠어. 걱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간이 맞나 모르겠네. 태주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을 음미했죠.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짰습니다. 너무 짰어요. 소금 조절에 실패한 게 분명했죠. 하지만 태주는 입꼬리를 올리며 밥을 크게 한술 떴습니다. 미나가 조마조마하며 물었어요. 어때? 맛있어? 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미나가 긴장하며 물었죠. 왜? 맛없어? 실망할 준비를 하며 덧붙였습니다. 태준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좀 많이 짜요. 소금통 쏟으신 거 아니에요? 미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 맛을 보고 놀랐죠. 진짜네. 내가 간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찌개 그릇을 잡으며 한탄했어요. 아유, 속상해라. 먹지 마. 다시 끓여줄게. 일어서려 하며 말했습니다. 요리사 불러야겠다. 미나가 찌개 그릇을 치우려 하자 태준이 재빨리 그릇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저 다 먹을 거예요. 밥을 말며 선언했죠. 미나가 말렸습니다. 짜다면서 왜 먹어? 몸에 안 좋아. 태준이 크게 한 입 먹으며 대답했어요. 짜도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거잖아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태준은 찌개 국물에 밥을 쓱쓱 비벼 크게 한 입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이건 또 싱거웠습니다. 짠 찌개와 싱거운 계란말이.
기묘한 조합이었지만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죠. 미나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등을 쓸어주며 덧붙였죠. 1년 전 파출소 앞 국밥집에서 걸신 들린 듯 국밥을 퍼먹던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안쓰러움에 눈물 흘리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배부른 행복감이 차올랐어요. 태준이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 미나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엄마도 드세요. 미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5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식탁 맞은편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거든요. 이 평범한 저녁 한 끼를 위해 그녀는 그토록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나 봅니다.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아들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죠.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엄마 밥 먹어줘서 고마워. 태준이 밥그릇을 비우며 대답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은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1년 전 서울역 쓰레기통 옆에서 느꼈던 뼈저린 허기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뱃속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거든요.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죠. 악몽 같았던 지난 겨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따스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미나가 그릇을 치우며 약속했어요. 내일은 된장찌개 해줄게. 그건 자신 있어. 태준이 짐짓 엄포를 놓으며 말했죠. 내일도 짜면 저 파업할 겁니다. 미나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어머, 얘 좀 봐.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죠. 알았어. 내일은 간 잘 맞출게. 다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거실에 모자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준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미나가 차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평범한 하루. 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평범한 하루는 사치였거든요. 미나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진지하게 말했죠.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뭔데요? 미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엄마 가슴이 찢어져. 목이 메었죠.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저를 찾느라 25년을 고통 속에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만 아파하세요. 웃으며 덧붙였죠. 우리 이제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미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지.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지갑을 안 주었다면? 만약 양심을 버리고 돈을 가져갔다면? 미나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죠. 그랬으면 저는 평생 엄마를 못 만났을 거예요. 양심을 지킨 덕분에 엄마를 찾았어요. 감격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보육원 원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야 한다고.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원장님께 꼭 인사드려야겠다. 우리 아들 잘 키워주셨으니까. 태준이 웃었어요.
다음 주에 같이 가요. 원장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나가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참 착하게 컸구나. 태준이 엄마 어깨에 기대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창밖으로 봄비가 그쳤습니다.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행복해. 태준이 대답했죠.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낡은 지갑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아이의 손도장 종이 한 장, 그리고 돈보다 양심을 선택한 청년의 용기. 이 모든 것이 25년 만에 흩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증명했듯이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찾아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성공보다 값진 것.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미나와 태준은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5년의 긴 겨울이 끝났고 따뜻한 봄이 그들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거실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